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미옥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연구원의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제 2기라고 들었습니다. 2기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강으로 과학기술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과학기술이 먼저일까요? 이 중요한 그 우리나라의 여당의 정책 싱크탱크에서 정책 전문가를 기르는 과정에서 왜 저는 제가 1강을 하게 될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오른 것이 사실은 지난 5월에 대통령께서 미국의 바이든 이제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할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거기에 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른 대부분의 아젠다가 과학기술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젠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과학기술에 근거하거나 또는 과학기술 때문에 촉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희망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그 경제성장의 기회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우리 정부가 마무리되는 시점 그 전부터 사실 조금 있어 왔는데 최근에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고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고민한 내용을 우리 민주연구원의 정책을 고민하시는 그리고 정책 전문가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얼마나 크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화면에.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패권 국가들 간의 그 그레이트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패권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보면 주름 잡는 그 거대한 패권을 가진 국가들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이 아스라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 1900년대 이후로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패권 적어도 아주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또는 충돌은 있지만 패권 국가 간의 거대한 전쟁으로 인해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평화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영어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The Age of Surprise라고 얘기합니다. 경이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인류가 지난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평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을 왜 일으키는가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안에 없을 때 바깥으로 먹고 살 만한 것을 찾으러 나서거나 또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이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초입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한 200여 년 동안 3번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력으로 패권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 경쟁을 통해서 경제 영토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죽음이 없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지 않은 소리 없는 총성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과학기술로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시키면서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요 옆에 이제 있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 대륙별로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빈곤선의 아래에 있는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800년대에는 유럽이든 그것이 뭐 미주 지역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상관이 없이 대부분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이 크게 진전이 되고 경제적인 성장이 빠르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아시아 퍼시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 그 대륙에 있는 인류가 빈곤선을 이제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아시아 지역도 절반 이상이 빈곤선을 탈출하는 그런 상태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산업혁명을 촉발시키고 그 산업혁명으로부터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제 인류는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는 그런 이제 인류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돈만 좀 많이 벌었냐 그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증가함으로써 노동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18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의 선진국, 지금 현재 선진국들도 산업혁명 초기에는 주 약 80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은 그 노동으로 얻은 소득으로는 겨우 가족의 생계를 이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년이 지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평균적으로는 이제 50시간을 넘지 않게 되어 있고 일부 국가들은 40시간 미만의 노동을 성인의 노동을 통해서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일의 내 시간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우리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의 많은 부분을 돈을 벌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다운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이제 경제 발전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50년 내지 60년의 시간 동안 우리 인류가 한 200년, 300년 동안 가져온 것을 압축적으로 똑같은 모양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노동시간, 저기 그래프가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맨 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왼쪽에 상단의 박스에 있는 보라색으로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심지어 일본까지도 190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성장의 시기가 이제 늦어지면서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1990년대를 지나면서 겨우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양태에 들어오는데 여전히 2010년 기준으로도 보면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지금 현재의 선진국들이 근로하던 시간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좀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020년, 2021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래서 어디에 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아까 압축 성장을 이뤘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알다시피 이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를 성공시키면서 굉장히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 위기를 맞죠.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보화에 성공함으로써 하나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곧이어 금융위기를 또 맞습니다.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국내적으로는 크게 글로벌 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선진화되지 않아서 그 충격이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저성장의 뉴노멀이라는 저 단어가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게 2016년에 제가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도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성장 뉴노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2017년 대선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성장의 기회를 뚫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던 것이고, 그걸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 경쟁은 심해지고, 지금 현재 2019년에 이제 촉발돼서 20년, 21년을 지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 뉴노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경제 성장의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뉴노멀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2019년, 20년, 21년을 지나면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사회적인 뉴노멀, 코로나 상황, 감염병이 팬데믹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경제사회적인 여파를 뚫고 새로운 성장으로 바꿔내느냐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두 개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 이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K 뉴딜을 추진하면서 아주 과감하고 도전적인 그런 경제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 대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이제 취지로 여러 가지 정책을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사회의 경제 질서라는 것이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시작은 혁신 성장이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경제정책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림이었고요. 잠깐.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추진할 때 보면 예전에는 과학기술을 실험실에서 잘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면 그것을 기업이 가져다가 성장을 위해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소득을 일으킨 시민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또 소비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소비자를 얻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순차적이면서 또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정보화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굉장히 촉발이 되면서는 과학기술과 ICT가 이걸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비선형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학기술이나 ICT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로 그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이제 그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이제는 교육이나 문화, 스포츠, 돌봄 모든 영역에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선거가 있게 되면은 특히 큰 선거들, 총선이나 대선이 있게 되면은 정책의 큰 방향들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랄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요구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전쟁에 가까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미 이제 4년 내지 5년 전에 과학 이런 큰 선거 앞에서 과학기술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이제 되돌아봐서 이제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평화롭더라고요, 정책이. 그래서 뭐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혁신본부 같은 걸 부활시켜가지고 혁신 체제를 봉헌하는 형태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연구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연구비를 그러면 더 늘려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었고 과학자가 연구비가 있어도 행정 부담 때문에 내가 연구를 하는 것인지 연구 행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걸 간소화하고 시스템화하겠다라는 약속을 굉장히 평화롭지요. 그냥 잘하면 되는, 우리가 잘하면 되구나 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 보면 연구비 압박, 뭐 과학기술 그 행정체제의 붕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행정 부담이 강하다. 거기에 특히 국회에서는 연구 지원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노벨상도 못하면서 예전에는 과학기술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의 성공이라든지 정보화의 성공 이런 것들을 팍팍 과학기술이 치고 나간 느낌이었는데 요즘 2010년을 넘어서면서는 과학기술로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그 성장 전략화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그리고 과학기술이 너무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연구비 경쟁으로만 매몰되어 있는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해보겠다라는 약속으로 일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아젠다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잘 조성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을 해서 이번에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추가로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IT 계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그것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해서 DNA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빠른 변화와 많은 이벤트들 안에서 2018년에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함으로써 특히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그 산업 주도권 또는 기술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형 뉴딜을 디지털 뉴딜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연속적인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산업기술이나 당장 써먹는 데 필요한 그런 지원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과학기술이 결국은 새로운 그 경제를 열고 새로운 성장을 여는 것은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하더라. 그래서 연구자 중심의 어떤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기반과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혁신 성장에 미끄럼이 되는 과학기술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특히 혁신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체제도 구축하는 거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구나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과학기술 투자를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부활을 시키고 대통령 직속의 그 핵심 위원회로 국정과제위원회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투자하고 또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을 적용할 수 있는 아젠다들을 만들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총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혁신을 잘 해가지고 그 혁신을 잘하면 연구개발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는 앞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키우고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사회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국가 혁신 체제 안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혁신성장 정책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설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산업, 신시장은 어떻게 열어갈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잘하던 기존 산업 영역과 시장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꾸려갈 것이며 새로운 자원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그리고 제도나 인프라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굉장히 잘 짜여진 정책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이끌어가는 핵심 분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일으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DNA라고 하는 것의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차,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라든지 새로운 에너지 동력을 쓰는 자동차 형태를 키우는 그런 집중 산업을 일으키고요. 반도체가 지금은 1등인데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1등을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장하자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전략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크게 좀 성장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조금 투자에 집중돼 왔던 20여 년의 세월 끝에 이제 성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산업을 고도화시키겠다. 이렇게 전략적인 설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 인재들이 기초적인 과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원천 핵심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업의 신성장 혁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정책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기술 진보와 미래 사회의 미래에 대응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해왔고 또 글로벌 문제 해결이라든지 인류 비전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사회와 연결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별로 그 당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전문가들이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또 국내적으로 큰 문제는 지역에 그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한국판 뉴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까지 이제 4가지 분야에서 집중적인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에 이 경이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기술로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삶의 국가에 또는 정책적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굉장히 저는 단순화시키면 이거라고 봅니다. 돈을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돈을 계속 잘 벌었으면 좋겠다. 개인이 잘 벌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번 돈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사회정책을 통해서 복지나 안전망을 든든히 하는 것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계속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또 번 돈을 잘 썼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국민들의 요구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중심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2020년, 21년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장 잘하게 하는 핵심은 뭐냐? 결국 과학기술 IT가 가장 많은 변화와 그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서 혁신성장,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성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산업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이게 지금 뭐 뉴스에 뭐 난리가 나는데 결국은 그 많은 난리들이 왜 일어나느냐?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이제 그러면 상황에 있느냐? 양 그 거대 패권 국가의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패권 국가의 사이에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패권, 사회적 패권, 글로벌 사회에서 패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 두 나라는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 거기에 아울러서 기후 변화나 지속적인 인류의 동반 성장을 위한 개발 원조나 또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된다거나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된다거나 하는 몇 가지 연결된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정당과 정부, 정치와 정책을 하는 분들은 예전에는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 정도를 다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기술 패권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ICT를 고려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새로운 동향 중에 하나가 문화 패권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그 사회에 새롭게 던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슈들이 또 새로운 영역을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나라에 던져지고 있는 충격입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과 생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5G 그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면서 사실 약간 감지했던 부분입니다. 거기 5G를 깔 때 이제 하웨이의 장비를 이제 미국이 못 쓰게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단순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네트워크 보안을 신경 쓰느라고 거기를 경제하나 보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의 시작이 결국은 미중 간의 기술에 기반한 안보 문제다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충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그것이 왜 하필이면 반도체인가? 이것도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캐치를 했던 것이 뭐냐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기업 간의 경제적인 어떤 경쟁력, 이득 관계, 그거에 의해서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과 그 결정에 의해서 기업 간의 밸류 체인을 이루었던 것을 정부의 간섭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제 법과 돈의 전쟁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칩스법 그리고 엔드리스 프론티어 액트라고 해서 무한경쟁법 그리고 그 이노버티브 컴피티션 액트라고 해서 혁신경쟁법 이런 것들을 법으로 미국은 이제 기술 패권의 준비를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바꾸면서 국내적으로 자기 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 동맹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다.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반도체와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 부분에서 동맹과 공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간 그 무역 마찰의 신호탄은 브로드컴이라는 미국 반도체 회사가 퀄컴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이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면서 이제 촉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원래 미국 회사죠. 그런데 그 자본이 홍콩을 통해 가지고 중국계가 자본으로 그 회사를 이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 브로드컴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의 가장 그 대표 주자인 퀄컴을 인수하려고 하는 전쟁을 그런 시도를 하면서 미국이 얼러트를 이제 그 기술 경쟁과 기술 기업의 보호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안보 차원으로 끌어들이면서 이게 촉발이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웨이와 같은 기업의 규제 그리고 장벽을 넣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핑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특히 미국이 법을 바꾸면 중국도 법을 바꾸고 두 국가 간에 자기네 나라의 그 기술 규제, 그다음에 무역 규제, 그리고 그 기업 활동의 규제, 제한, 행정 명령, 법률의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벌여오는 그런 가운데였는데 이때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일 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만 혼자 싸우는 느낌. 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구나. 일강 체제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구나 라는 형태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대중국에 대한 정책의 그 노선이 바뀔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진행하던 대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들었던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던 견제와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와 같은 정치 세력이 있는 미국의 어떤 그런 행동에 지금까지의 어떤 가치지향적이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원칙들이 많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쉽게 동조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신호를 이제 보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견제 동맹들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는 이제 쿼드라는 이제 안보 대화, 4개 국가가 참여하는 안보 대화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제는 이 패권 경쟁에 굉장히 큰 무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연합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5G라는 네트워크, 클린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가동을 시키고 이건 굉장히 이제 넓게 퍼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과 민주주의를 결합해서 테크노 데모크러시 12라는 새로운 동맹을 구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상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반중 연합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갈등을 미국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일으키고 캐나다가 일으키고 호주가 일으키고 인도가 일으킵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시던 호주의 석탄을 중국이 금지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소가 부족해져서 뜬금없이 한국의 트럭들이 멈춰지게 되는 위기가 생기는 문제들, 그 다음에 유럽에 중국이 마그네슘을 이제 수출을 제한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그 민주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해양 민주주의 세력들이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확장, 전체주의의 확장을 막으려는 새로운 전쟁, 정치적인 이념 전쟁으로 뻗어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액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전략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고민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21년에 들어오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혁신경쟁법을 5월에 발의를 시키고 상원을 통과한 것이 한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반도체 칩스법이라는 반도체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끝없는 프론티어라는 그것이 이제 예전에 건드리지 않았던 기초과학 영역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NSF라는 미국의 과학재단인데요.
여기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었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이런 이제 그 조직을 기술국을 만들면서 예전에 과학 수준의 이제 지원을 하던 것을 기술 영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근데 이 NSF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가 있고 연구재단이라는 게 있고 별도로 또 청와대에는 분리된 어떤 보좌관, 대통령 비서실에서 또 정책을 움직이는데요. 미국은 조금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NSF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과 연구재단이라는 지원재단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양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NSF의 그럼 뭐 재단 정도, 우리니까 생각하기엔 무슨 그런 그 과학자들 연구비 지원하는 재단 정도가 어디 큰 정책을 움직일까 생각하지만 과기부의 이런 과기부와 같은 정부의 기능이 들어있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곳이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OSTP가 직접 합니다. 근데 OSTP의 그 보좌관이라고 할까요? 거기 수장을 예전에는 차관급이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NSF를 통해서 기술 영역,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기술 영역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법률적으로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경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체제들을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법들이 아우르는 여러 가지가 한 280조 규모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이것을 포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1,400조, 우리가 보통 뭐 천조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00조의 내년에 미국을 만들어갈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22년에는 법적인 체제와 자금까지 이제 마련된 미국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것이 주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미중 그 패권 경쟁이 우리를 둘러싼 경제 체제, 기술 체제, 그리고 정치 체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진행되어 왔나?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는 경제가 더 이상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테크 경제이고, 테크 경제는 결국 국가의 안보이다. 그래서 기술 경제 안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자라는 경제 체제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 한 몇 년 전에 정치권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어떤 말들을 하냐면, 기업이 마음대로 하게끔 기업을 건드리지 마라. 정부는 정부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 알아서 하게 하라.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 이런 것들을 규제를 없애라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게 왜 경제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야기를 쓸까? 저는 이제 제가 과학기술을 한 사람이서 정치도 잘 모르고 사회학적인 그런 것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위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법치민주주의를 하면서 정치 활동의 자유, 그리고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개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문화적 자유주의를, 이게 이제 뭐 조금 뜬금없는 것이긴 한데 문화적 자유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강한 나라가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팔 수 있다라든가 동성애를 인정한다라든가 이런 그 개인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양심, 문화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우리랑 좀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제일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자유를 우리가 획득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법적인 어떤 지위와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걸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꾸려가는 경제적인 질서와 사회적인 질서가 있는데,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과 규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거기에 자유를 최대한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의 큰 틀 안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극단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많이 고민해 오신 것들인데, 사회적 자유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저는 두 개가 충돌하거나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성 중에 어떤 자유를 우리가 이제 누리고 사실은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 있게 적용하면서 이 정책과 그다음에 질서를 잡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주의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정부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을 새로운 복지, 새로운 안전성,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인프라로서 정부와 공공의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자유주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경제 부분은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움직여 왔는데,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처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 질서 안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뭐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반도체를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그 최종 생산물을 가장 그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해서 기업 활동들을 해온 것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말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깨게 된 거죠. 일본이 갑자기 19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멀쩡하게 자유롭게 수출하던 것들을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많은 것들에 이제 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과 일본 간의 두 나라 간의 그냥 그러니까 작은 어떤 무역 분쟁이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큰 어떤 그 글로벌 사회의 경제 질서의 변화가 있어 왔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히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경제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더 큰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사실은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국가 안보 차원의 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경제 활동이 아니라 이념적인 부분, 정치 이념적인 부분까지 결합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본은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걸 말씀드릴 때, 일본은 그런 이제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문제를 일으킬 때 그냥 툭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본 걸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2010년대를 들어오면서 그 중반에 일본 산업이 어떤 경쟁력을 글로벌 사회에서 갖고 있고 어떻게 다른 국가들과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정부 차원에서 그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본이 상대하는 국가들별로 사실은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주요한 그 기업 활동과 연결을 해가지고 상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그 전략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급소를 알고 있었다.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급소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그냥 당하고 막 부랴부랴 급소를 찔리게 되면 막 깊이 들어오기 전에 찌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부랴부랴해지고 와당탕탕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정책의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혁신성장 정책이 경제성장 전략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혁신성장 전략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별로 잘 정리된 정책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특히 중국 거를 보면 되게 우리나라 이 프레임하고 비슷한 형태로 정책이 발표됩니다. 최종 목표라는 것이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비전이 뭐냐, 그 사업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전을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건국 100주년에 이루겠다. 이걸 비전으로 해서 전략 목표는 제조 강국의 대열에 진입을 하고 제조 강국의 중위권에 진입한 다음에 2045년에는 선도 국가가 되겠다. 이런 전략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중점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제조업을 혁신하겠다, 기반을 강화하겠다, 스마트 제조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린 제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첨단 장비? 굉장히 여기도 보면 멀쩡하죠. 이것만 보면. 이건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산업 정책이 발표되는 것 또는 과학기술 전략이 발표되는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비전이 있고 자기 나라만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배치하고 핵심 산업을 나열을 합니다. 우리도 혁신성장할 때 8대 선도산업 막 발표되고 3대 전략산업 막 발표돼 갖고 대통령님 가시고 막 빵빵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 계획만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호주의 철광석 수입을 중단시키고 석탄 수입을 중단시키고 또 수출하는 것까지 한국의 요소수 수출을 심사를 까다롭게 이제 해서 연장시키고 그다음에 유럽의 마그네슘 수출을 할 수 있는 걸 생산을 제한하겠다. 이런 걸 읽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요 옆에 있는 요 예쁜 잘 정리된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나라의 공무원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만 보고는 도대체 중국이 또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해서 기술 또는 자원의 규제, 정부의 컨트롤을 통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할까를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만 보고 그걸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장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 경제, 안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그런 전략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점의 전략들이 연구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익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전쟁이 결합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2021년 7월 굉장히 기념비적인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리스트에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해입니다. 글로벌 사회로부터. 그러면 선진국 대한민국은 이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는 명목으로 봐주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그러면 선진국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정책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맨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게 앞에 중국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멀쩡한 누가 봐도 저 나라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요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괜찮을까?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자유도만 놓고 모든 것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그냥 놔두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건과 환경이 이제는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정책 전략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적인 수준과 그 다음에 글로벌 수준을 같이 보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역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략 안에서 조금 우아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중국의 그림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급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조금 페이크로 놓는다 그러나 좀 멋지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전, 소위 말하는 SDG 같은 게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고 또는 인류가 공동으로 비전을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고 굉장히 큰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겨놓은 것들을 잘 움직이게 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밑바닥에는 우리 국가, 우리나라를 위한 경쟁과 생존의 그 이익 관점의 전략이 숨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다 드러내놓고 유리창 너머에 있는 그 투명한 그런 형태로 정책이 만들어져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만 아득바득 잘 살겠다고 하면 될까?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마저도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는 친구들을 찾습니다. 파트너들을 구해야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각각의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이 더 이상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입체적인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소위 말하는 급소기술, 우리의 지금 현재 기존 주력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급소기술을 마련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전에는 기술적인 어떤 굉장히 첨단 기술 그리고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기술적 난이도나 산업적 가치가 낮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만 또 수입으로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 대체가 어려워서 국가 산업이 이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 부분은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게 요소수 기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일반 목적 기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CPT와 GPT를 다 이제 정보를 모으고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고 작전을 이제 사실은 시행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글로벌 밸류 체인들도 기술 이제 선진국들과 기술 이제 저개발국 간의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너무 이제 과학기술하면 첨단 과학기술 막 이런 것만 이제 팬시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 산업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그런 기술들은 정보를 모으고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아하고 멋있게 가는 부분과 우리 또 이제 우리 정치권이나 또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굉장히 이제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목을 매는 것이 기술 자립입니다. 우리 기술로 했어.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기술은 다 자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그 기술 경제 안보 관점에서 어떻게 자립하는 기술을 확보할 건가? 우리가 자립하지 않더라도 동맹과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조관계를 만들어 갈까?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D가 예전에는 아까 이제 굉장히 순차적이고 그다음에 연속적이고 선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 했던 방식입니다. 미국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식은 군대가 R&D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백신을 생산할 때 미국의 달파 시스템과 같이 통상적인 프로세스로는 7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백신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임상, 임상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전시와 같은 작전으로 해가지고 가속화 프로세스를 해서 14개월 만에 막대한 재정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14개월 만에 완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사실은 국가 R&D 체제도 전략 목적 기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모든 것을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다 버리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의 전략 목적 기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R&D 체제가 기획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기술 안보 관점의 우리 제도는 미국이 저렇게 법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이 법과 제도의 체제가 괜찮은가를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 국가를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여러 가지 우리 산업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의 법제도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용을 함으로써 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강조해온 것처럼 여러 가지 동맹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체제에서 산업경제와 과학기술이 우리 삶을 중심으로 벌어지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가면서 해볼 필요가 있고 요 뒤에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내놓고 우리는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절박한 그 심정은 안에 숨겨놓고 이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서 글로벌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 그리고 멋진 모습도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조와 협력의 핵심은 처음에 제가 한미 정상회담 말씀드렸었는데요. 과학기술 협력을 빼놓고 이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외교도 과학기술 외교를 챙기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역량을 우리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학기술 외교는 국가 정상의 단순히 그 순방이나 회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부 간의 여러 가지 공동위원회 그리고 유엔이나 OECD, 에이펙과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같은 여러 가지 다자기구들에서도 작동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인류 사회가 같이 성장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기술 경제 안보가 같이 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그 성장의 과실들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